솔직히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용이하고 접근성 좋고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한국 주식이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당연한 사실이고. 근데 그러면 한국 주식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사도 된다. 네, 지금은 사도 된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올라가 버리면은 투자한 물량으로 수익을 내시면 되고, 무너지면 안전마진으로 확보한 걸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 때처럼 뭐 단기간에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이창대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저희 채널에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평소에 부익남 채널 정말 많이 봤었는데 네. 오늘 또 출연하게 돼가지고 영광이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 또 주식도 붐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양방 전략으로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좀 오늘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제 좀 풀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주식이 아예 그냥 초보자라는 전제하에 그래도 기본기라든지 어떻게 이제 마인드셋을 하고 가져가는 게 좋을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니 사실 뭐 지금 교육도 하시고 이 주식 초보자분들한테도 이제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을 조금 뭐 멀리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다주택 규제가 또 심해져가지고 네. 현금 5천 있는데 1억 있는데 뭐 해야 되냐 이런 네. 분들이 또 저희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오늘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엄청 뜨겁게 막 올라가는 것 같다가 또 약간 좀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애매해가지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총평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뭐 저도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경제 쪽을 계속 전반으로 보려면 부동산도 좀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연준과 정부는 거스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때부터도 뭐 부동산에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빚내서 집 사라 했는데 그때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진짜 뭐 그대로 이행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정부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어지간하면 나중에 결과가 보면 그대로 이행하는 게 좀 옳았던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은 하지마 기조, 네. 주식은 아직도 안 했어? 제발 해라. 네, 이런 기조거든요. 네.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그 한국이 성장을 해왔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단기간에 이제 고속 성장을 하게 됐는데, 네. 이때는 사실 뭐 주식 투자하기보다는 부동산 투자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면서 수익률도 상당히 괜찮았죠. 네.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좀 답보 상태에 올라간 이런 지점에서는 결국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이제 증권 시장을 또 육성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좀 후진국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한번 이참에 좀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시선이 바뀐 게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기준으로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해야지 무슨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옆집 아들이 부동산 투자 열심히 한다 그러면 건실한 청년이네 이랬는데 주식 투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괜찮겠어? 이제 이런 시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부동산도 느끼지만 이거 과연 사다리가 존재하는가? 예전에는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단계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는 이런 심리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근데 네. 주식은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 당장 부동산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를 이 증권 시장이 그래도 좀 잡아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4,100 뭐 이 정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많이 올라가긴 한 거잖아요. 2,400부터 올라갔다 지금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막 온 건데 여기서 더 가느냐? 아니면 이제 여기가 이제 한계치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약간 이제 갑론을박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결국에 여기서 한 번 더 간다는 거는 무언가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생겨야 될 텐데 그게 뭐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뭐 이런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항상 이제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오해하시는 게 부동산 투자도 이제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이해하시는데 조금 초반에 혼란을 겪는 게 결국 경기 사이클이랑 증시 사이클을 혼동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 사이클이랑 이제 그 경기 사이클이랑 어느 정도는 별개로 봐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잠시 제가 이제 준비한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그 유럽 증권계의 대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제 얘기하는 게 산책하는 개 이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주인이라는 이제 실물 경제랑 이제 개, 강아지가 이제 증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네. 이제 평가를 하면서 하나의 이제 실물 경제가 성장하는 방향성을 그려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인이 앞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강아지가 꼭 주인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주인보다 뒤로 갈 때도 있고 주인보다 앞으로 갈 때도 있고, 이 변동성이 훨씬 크단 말이죠, 움직임이.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실물 경제가 좀 좋아진다 하더라도, 혹은 뭐 다운 사이클을 그려도 이 강아지, 증시나 투자 시장이 화랑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을 겪으세요. 야, 지금 실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냐? 이거 말도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 경험했죠. 그 말도 안 되는 폭등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투자 시장은 금리 사이클 논리에 따라 조금 더 면밀하게 움직인다. 거기에 맞춰서 간다라는 거를 이제 네.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증시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중간에 이제 뭐 무너진다거나 이런 흐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분위기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죠. 증시 분위기, 투자 시장 분위기. 네. 이 좋은 분위기는 금리가 이제 피벗되면서 다시 인상 기조로 가지 않는 한 저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인하하면 인하했지 인상할 확률은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논리를 제가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이 약간 과거의 금리 인하기와 좀 비슷한 구조로 갈 것이다. 라고 네. 이제 예측을 하신다는 거고, 그럼 가장 최근에 금리 인하기라면 뭐 2020년, 2021년 그 코로나 때랑 흡사한 구조로 좀 가는 건가요? 네, 이제 흡사한 구조인데 하나가 좀 저는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일단 금리 인하가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좀 이 가슴 한켠에 좀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증시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조지프 슌페터라고 해가지고 창조적 파괴 이 이론을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883년생인데 이제 한 100년 차이 나시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본주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창조적 파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품이 끼는 단계, 뭐 기존의 낡은 것들이 거품이 끼면서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데, 그거를 이제 끝내고 새로운 걸로 나아가려면 한 번 정도 파괴가 필요하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산업 성장 사이클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산업혁명이든지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데, 저는 증시에도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창조적 파괴가 있었던 게 저는 코로나 팬데믹 때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를 보게 되면 이제 고객 예탁금과 이제 신용 잔고를 같이 보시면은 좋아요. 이제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게 2020년도 당시에 고객 예탁금과 신용 잔고 추이입니다. 이때 이제 특징을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실물 경제가 박살이 났던 때예요, 이때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실물 경제가 완전히 고꾸라져 버렸는데, 그러면서 지수도 무너졌습니다. 네.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랬죠. 이때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일이, 지수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무너지고 투자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빚으로 투자했던 물량들이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증거금을 넣는다든지 추가로 돈을 넣지 않으면은 강제로 청산을 해버리는 네.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차라리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했다 그러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제 신용이나 미수를 쓰시는 분들, 다시 말해서 내 돈이 아닌데, 내 현금이 아닌데 이제 증권시장에서 뭐 빚내서 투자를 한 거죠. B2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네. 근데 그 B2를 이제 주가가 떨어진 만큼 돈을 더 넣어야 돼라고 했는데 못 넣으니까 반대 매매가 당하죠. 왜냐면 또 단기간에 무너지니까 뭐 대응할 새 없이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신용잔고, 빚으로 투자하는 물량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 반대로 지수가 무너지다 보니까 돈은 어마무시하게 풀렸어요. 그럼 풀린 돈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건데 투자 시장으로 유입은 돼야 되는데, 네. 투자 시장이 한번 박살나니까 엄청 싸졌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원래 점진적으로 조금씩 돈을 넣고 있다가 이거는 완전히 크게 베팅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돈이 좀 없는 분들이 빚내서 투자하지,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있는 분들은 물론 뭐 네. 어느 정도 뭐 쓰시겠지만 다
다 이제 이 컨트롤이 가능한 영역대에서 움직이니까 이때 정말 큰 돈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무너졌지만 시장으로 돈이 물밀듯이 들어왔고 21년도까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부재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진짜 신나게 올라가려면 한번 무너졌다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무너졌다 가는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4월 달에 이제 상호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고 가기는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경기에 대한 불신이 있고 특히 한국 시장은 환율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포인트들이 좀 찜찜한 한편으로 좀 남아있는 채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흡사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거는 차트가 비슷하게 갈 거냐, 우상향으로도 가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똑같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는 둘 다 열어놔야 된다고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용수철 원리라고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많이들 이제 시장을 맞췄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시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돼요? 이런 건데 저는 지금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사도 된다. 네, 지금은 사도 된다. 그런데 이제 뭐를 준비하셔야 되냐면 무너지는 걸 준비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아니 무너지는 걸 준비할 거면 왜 사요? 이러시는데 네.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경제적 에어백을 좀 확충을 해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돌발 악재라는 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악재는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고 네. 예측할 수 없는 범위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제가 연착륙할지 경착륙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대비하는 게 좋겠다. 차라리 무너지면 그때부터 강력하게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은 현금이라든지 금 같은 안전 마진을 확보한 채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제 무너지면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무너지면 이제 소외되는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무너지면은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는 하시되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올라가 버리면은 투자 물량으로 수익을 내시면 되고 무너지면 안전 마진으로 확보한 걸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주식에 대한 비중을 뭐 100%가 아니라 좀 낮춰라. 네. 이런 거지 그 시장에서 돈을 다 빼라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이해하기 쉽게 지금 코스피 한 4천인데 그러면 5천, 뭐 6천 뭐 이렇게도 갈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5천, 6천이 지금 뭐 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선을 좀 이제 길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투자는 저는 매우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금이 뭐 빠르게 녹아내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이제 정권 기조는 부동산은 하지마. 네. 주식은 아직도 안 했어? 하면서 이제 계속 육성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물론 환율적인 부분, 불안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게 만약에 무너지는 흐름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결국 이제 한국 시장도 그러면은 이제 인식 개선이 돼서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갈 수 있을까?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뭐 5천, 6천이 아니라 진짜 10,000포인트 이렇게 가려면 저는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미국이 이제 그 개인들 퇴직연금 제도 401k 제도가 이제 시작되면서 미국이 장기 우상향에 접어들었는데 네. 그 401k 제도가 시작되면서부터 뭐 80년대부터 이제 호황을 생각하면 한국도 이제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 미국은 저는 기관 수급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미국은 이제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떨어질 때마다 워낙 탄탄하게 이제 사면서 밀어올리니까 이제 뭐 떨어질 새 없이 장기 우상향에 성공했는데 한국은 지금 과연 뭐 노후 대비를 주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대다수가 부동산인 거는 네. 이제 뭐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에만 이제 몰빵되어 있었던 노후 대비가 주식으로 이제 좀 양방으로 챙기면서 가는 그런 구조를 정부에서 이제 갖춰 나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퇴직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강제성이 없었는데 건보료 소속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강제성이 부여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 물량들이 이제 우리가 뭐 연금 관련해서도 뭐 문제가 있다 뭐 말이 많았었는데 증권 시장을 부양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네. 이제 미국 시장 같은 장기 우상향이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퇴직연금이라든지 연금 제도가 꾸준하게 이제 물밀듯이 주식 시장으로 밀려 들어가기 시작한다. 강제성이 어느 정도 부여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저는 미국처럼 한국 시장도 투자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현 시점에서는
금리 사이클에 맞춰서 매매하는 게 더 좋다고 보는데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니 네. 투자를 지금 안 하시는 것보다 하시는 게 100번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중간에 말씀해 주신 거대로 이게 쭉 올라가 있는 상태긴 하지만 한번 조정이 오면 오히려 더 강하게 돈을 넣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정 같은 게 안 왔기 때문에 좀 비중을 좀 약간 축소하라 정도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조정이 온다는 게 조정으로 끝나면 조정이지만 사실 조정이 아니라 그냥 계속 내리꽂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시장이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잠깐 와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만약에 이제 코로나 때처럼 뭐 단기간에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봅니다. 일단 단기간에 폭락이 오면 뭐 IT 버블도 그렇고 서프라임 모기지도 그렇고 항상 제가 더 우려하는 거는 이 장기간에 걸친 하락을 더 무서워하고요. 저는 네. 오히려 단기간에 뭐 지수가 진짜 속된 말로 코스피가 30-40% 폭락을 해버린다. 거의 반토막 가까이 무너진다. 그건 오히려 저는 엄청난 찬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크게 무너진 거는 굉장히 빨리 회복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국가가 전복되는 그런 위기다. 뭐 진짜 전쟁이 나버렸다. 그런 위기가 아니라 뭐 돌발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것은 오히려 엄청 큰 기회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때는 돈을 더 투입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증시가 앞으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현재 고점을 떨어진 거 이상으로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이 대세적 흐름은 우상향일 수밖에 없고 그건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기는 이거는 이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국이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하긴 했는데 이제 미국이 좀 뒤늦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용 자체가 워낙에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도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어떤 발언을 했냐면 이 매파적 인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전 세계 이제 시장 방향성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돈의 방향성 큰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한국이 금리 인하하는 거 뭐 다른 나라 금리 인하하는 거 오케이 분위기 좋긴 하겠네. 근데 아직 미국은 안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시원하게 막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번 그 9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다시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고용 문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기가 불경기라서 살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금리 인하하면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매파적 인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거거든요. 네. 이게 앞뒤가 다른 거예요. 매파적 인하라는 게 매파적인 거는 좀 긴축적인 건데 인하라는 거는 사실 비둘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완화적인 스탠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보시는 게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금리 인하를 행동은 하긴 했는데 말을 좀 긴축적으로 했습니다. 금리 인하하면서 액션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말로는 12월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연준이 항상 해왔던 행태라고 봐요. 왜냐하면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해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진짜 비둘기적 인하를 해버리게 되면 시장이 너무 과열 양상을 띠면서 뭐 물가도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급격히 올라갈 수 있는 걸 말로서 좀 잡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많이 이제 투자 시장에서 특히 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장기 매매 하시거나 어느 정도 사이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겁을 먹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어차피 인하는 지금 하고 있고 인하 기조고 인상하기는 어렵거든요. 심지어 이제 12월 달에 조기 긴축 종료를 얘기했는데 긴축을 종료했다라는 것은 이제 완화를 준비하겠다라는 걸 시사하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진짜 금리 인하 플러스 완화까지 진행된다. 본격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이 미국에서부터 이제 천문학적인 돈이 풀려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까지 낙수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돈값 하락에 의한 자산 가격의 이제 상승이 이제 예견이 되는 거고 네. 다만 한번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이제 돈을 태우진 말라. 네. 일부 좀 분할 매수를 하는 개념으로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환율 얘기가 요즘에 계속 나오거든요. 환율이 맞습니다. 지금 뭐 1,470원 오늘 뭐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환율이 올라가는 건 투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이게 뭐 환율 같은 경우에 뭐 달러 인덱스 말 그대로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 가지고 원래 환율이 네.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달러가 비싸지니까 뭐 어쩔 수 없지. 특히 긴축 기조에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2022년부터 뭐 2024년 초중반 여기까지는 그래 뭐 긴축하니까 그리고 뭐 달러로 돈이 다 모여드니까 안전한 달러로 네. 뭐 그러면 달러 가치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 떨어지는 거 그럴 수 있어. 인데 최근에는 이제 달러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환율을 우리가 같이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달러 인덱스랑 좀 비교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달러 인덱스 말 그대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환율도 올라갔어요. 네. 뭐 비슷한 흐름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제 4월 달을 보시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했냐? 환율이 엄청 올랐는데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 환율은 왜 이렇게 올라?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 환율은 말 그대로 원화 가치는 더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4월 달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상호 관세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 왔고 미국도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 한국은 더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지니까 뭐 다시 또 이제 안정 국면으로 가면서 환율이 안정은 됩니다. 솔직히 1350원이라는 게 뭐 한 10년, 20년 전부터 투자해 오신 분들은 1350원이 이걸 안정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느냐. 엄청 높죠, 저것도.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제 한국의 원화 경쟁력이라든지 국가 경쟁력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우리가 더 주의를 해봐야 되는 건 최근 흐름이에요. 이제 10월 달까지 증시 분위기 정말 좋았어요. 뭐 달러 인덱스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뭐 오르는 추세에서 뭐 그래 여기서 환율 좀 올라가는 거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하는데 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달러 인덱스는 다시 꺾였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 방어선이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뭐 처음엔 1,400원에서 막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10원, 20원, 30원 하다가 지금 70원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환율이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폭락이 온다라고 하면 그거를 제일 걱정해야 되는 건 저는 환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환율이 뭐 솔직히 이제 어느 정도 방어선까지 막다가 이게 안 막히는 시점이 오고 말 그대로 패닉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1,400 뭐 지금은 점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환율이. 근데 순식간에 1,500원, 1,600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패닉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좀 주의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튀면은 조정이 한번 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이 신뢰도 자체도 굉장히 떨어질 것이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환차손을 입기 때문에 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지 않는 한은 손해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지수야 뭐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이제 4월이랑 최근이에요. 10월에서 11월로 가는 구간을 이제 네모 박스로 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상호 관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이에요. 네. 엄청나게 이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전부터 빠져나갔는데 뭐 트럼프 뭐 관세다부터 해가지고 뭐 계속 빠져나갔는데 4월부터는 사실 이제 관세 리스크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했어요. 저는 예전부터 관세를 여러분들 너무 우려하진 마세요. 이거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닌데 관세 때문에 막 투자의 중심이 흔들릴 정도로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거다 거의 일종의 좀 쇼맨십이 많이 들어가 있다. 네. 좀 이런 식으로까지 저는 격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나가고 나서 다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라는 게 처음에는 뭐 40% 매긴다, 50% 매긴다 난리였거든요. 근데 그게 실상은 뭐 점점 완화가 되기도 했고 이제 종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하려고 하네. 그러면서 돈 풀리기 시작하네. 그러면 이제 위험 선호 심리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좀 더 위험한 시장 건드려야 되겠다. 미국은 안전하게 보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법개 정도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세금적인 이득도 있고 하면서 쭉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환율적인 부분이 잡히지도 않고 있기도 하고 개인들이 사고 있는 거와 반면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측면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원래 이제 한국 시장의 거의 뭐 주축,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직까진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리고 환율 방어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좀 도미노로 시장에 타격을 크게 미칠 여지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뭔가 단기적 악재 같은 거지 대세적 상승장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번 장을 그냥 아예 손 딱 끊고 그냥 나가버리면 후회할 수 있다. 손 끊고 나가는 거는 완전히 나는 돈 다 털고 나가겠다. 예, 저는 그건 아주 비추입니다. 잘 먹고 갑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네,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괜히 또 후회한다. 네.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주식장인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이창대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 장이 좋다는 건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인 악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온다면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만하다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뭘 사야 되냐라는 이제 문제가 이제 있단 말이죠. 네. 기본적으로 지금 좋은 어떤 섹터, 어떤 좋은 어떤 업종은 뭐로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어떻게 구성하실 건가요? 물어보면 저는 역시 AI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 다음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날 기준으로 제약바이오는 아주 필수라고 보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심지어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이 이제 11월 12일 기준인데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네. 아주 상징적인 포인트가 발견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저는 제약바이오는 꼭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좀 많이 소외되어 있는 경기 민감 업종들, 자동차라든지 뭐 네. 화학, 2차 전지 이런 쪽을 이제 앞으로 좀 보고 마지막 피날레로서 인프라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저는 인프라를 진입하는 거는 좀 이르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라 아직까지는 인프라를 진입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뭐 AI,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나 이제 2차 전지 화학 섹터 같은 네. 이런 쪽을 구성하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AI 좋은 건 지금 다들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왜 지금 중요한 지금 시점인지 설명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영상을 찍으러 오는 요 날짜 전날 밤에 이제 그 미국 지수가 이제 그 움직였죠. 네. 그때 이제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드디어 코로나 팬데믹 때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정확히 그 날짜 기준으로 돌파를 했어요. 네.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제약바이오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연말로 들어서면서 그리고 상호관세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4월 달까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뭐 미국도 그랬고 미국이 안 좋으면 전 세계가 다 위축되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항상 이제 미국이 이제 전 세계 이 글로벌 시장의 산업 트렌드를 이끌어간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번 붐업이 되면 한국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그 섹터가 움직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미국 시장 오르는데 우린 안 가고 미국 시장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산업 사이클 주기는 유사하게 따라갑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해서 반도체 지수는 전고점을 뚫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미 코로나 팬데믹 때 찍었던 고점을 두 번을 갱신했습니다. 한 번 네. 갱신하고 그 고점을 또 갱신했어요. 그러면서 벌써 한 2년 동안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코로나 팬데믹 때 찍었던 고점에서 떨어지고 나서 한 뭐 절반 정도 회복됐다 싶고 또 못 가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고점 돌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산업이 전성기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는 미국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전고점을 뚫었느냐, 그걸 언제 뚫었느냐를 이제 기준으로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미 뭐 22년, 23년부터도 좋았기 때문에 AI 반도체 이쪽은 그때부터도 계속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여태까지도 계속 좀 반복되어 온 게 한국 증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반도체가 좀 먼저 가요. 미국도 비슷하고. 네.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우량주 이런 쪽으로 먼저 가다가 이쪽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서 좀 이거 거품 논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최근에 AI 거품 논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젠슨왕이 좀 불식시켜주기는 했는데 네.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11월, 10월 증시가 꺾였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는 역시 또 AI 그리고 빅테크 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태까지 증시를 이끌어왔던 섹터들로 돈이 몰려서 올라간 건 오케이. 근데 거기서 이제 돈 빠지면서 지수도 빠지는데 그럼 이대로 그냥 돈 다 주식시장에서 발 빼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장이 나쁘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멈추지 않을 거기 때문에 유동성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AI 거품 논란으로 인해서 그 막대한 큰 돈, 우량주들로 빅테크들로 들어갔던 돈들이 차익 실현은 할지언정 시장을 떠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이 차익 실현하고 수익 실현한 물량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한 섹터와 국가와 네. 종목들로 갑니다. 그래서 러셀 2000 지수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혁신업종들 이러한 쪽으로 이제 사이클이 가고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마지막 피날레로 경기 민감주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공식으로 말씀드려요. 1단계의 우량주 그리고 코스피 반도체 이쪽이 가고 그다음 코스닥 중소형주 제약바이오 마지막 피날레는 경기 민감주 이러면은 한번 사이클이 돌았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좀 발 뺄 준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이제 정고점을 막 돌파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래서 네. AI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제약바이오로 넘어가고 있다. 이거를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국내 주식하고도 똑같은 게 구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거의 유사하게 갈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매우 비슷한 패턴으로 항상 반복돼 왔고 이게 뭐 어긋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미국 이 그 산업 트렌드를 한국이 비껴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제약바이오 쪽을 지금부터는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가 이 금리 사이클하고도 좀 관련이 좀 있나요? 이 주가 움직임이? 예, 맞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제약바이오도 하나의 이제 혁신업종 섹터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혁신업종이라고 하면 뭐 AI나 로봇 이런 쪽을 많이 얘기하지만 제약바이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혁신업종이 뭐냐 이럴 수 있는데 아직 이익을 제대로 못 내는 기업들이에요. 미래에 발전할 거는 분명히 알겠는데 아직 확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지 않은 네. 분야를 이제 혁신업종이라고 보통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 다들 아시겠지만 이익이 안 나니까 적자가 나니까 버틸 체력이 필요해요. 자금적인 체력. 투자도 좀 받아야 되고. 그렇죠. 네. 돈도 좀 땡겨와야 되고 이러고 버텨야 돼요. 그 산업이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근데 그러려면 이제 돈을 속된 말로 땡겨와야 되는데 대출도 좀 받고 이자가 비싸면 돈을 소극적으로 땡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시장이 훨씬 더 위축되고 그러면 돈 못 버는 기업들의 투심이 잘 안 가는데 지금같이 금리 인하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될 것 같고 유동성도 풀릴 것 같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뿐만 아니라 혁신 업종에서도 이제 돈을 무리 없이 불편하지 않게 예전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가져올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혁신 업종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제약바이오 쪽은 보통 그 뭐 전사의 심장이 뭐 있어야 된다. 뭐 되면 뭐 10배고 안 되면 뭐 꼬꾸라진다. 뭐 이런 쪽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막 양극화 일어나고 뭐 그런 걸까? 뭐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한 10년 정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 일 한지도 네. 한 5, 6년 전만 해도 제약바이오는 그냥 IT 버블 같은 거였거든요. 네. 그냥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IT 버블. 이번에 IT 버블 또 왔네. 이런 느낌.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래된 종목 중에 뭐 신라젠, 코오롱 티슈진 뭐 이런 네. 종목들 정말 국민 주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 뭐 그냥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아직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고 매출도 뭐 아주 작은 수준이다 보니까 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렇고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랑 완전 천지개벽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결국 산업이 크려면 돈을 어느 정도는 투여를 해줘야 되는데 제약바이오 쪽을 돈을 정말 많이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국부를 책임졌던 게 물론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만 뭐 인프라를 다지고 기반 시설을 닦으니까 뭐 현대나 이런 기업들 뭐 조선 그다음에 네. 뭐 자동차 그다음에 뭐 건설 이런 쪽이 엄청나게 잘 가고 부동산 시장도 호황을 보이다가 그다음에는 점점 더 국가가 뭘 추구하냐면 마진율 높은 사업을 추구해요. 솔직히 이제 또 부동산 하시니까 네. 이제 그 마진율 잘 아시잖아요. 네, 네. 이게 얼마 남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익이 남는 게 그렇게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는 많지가 않은데 이제 봤더니 반도체 마진이 많이 남네. 그 다음에 더 나아갔더니 어쨌든 반도체도 제조인데 뭐 옛날에 이제 그래도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마진이 많이 남는 제조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로 가니까 마진율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지적 재산을 가지고 네. 가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선진국들이 점점 잘 살아지게 되면 이렇게 마진율 높은 사업들로 힘을 좀 쏟고 공장은 그냥 다른 데로 다 이제 내보내는 거죠. 네. 그러다가 최근에 더 이상 안 되겠는데 해서 트럼프가 하는 게 리쇼어링, 공장 다시 돌리는 네, 네. 이런 건데 국가가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부를 이끌어왔던 이 삼성과 SK가 반도체로서 이제 돈을 벌고 그 다음 타자 먹거리로서 정한 게 이제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딴 길로 세면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 뭐도 저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냐면 송도도 좀 네. 관심 있게 보고 송도로 있습니다. 지금 다 몰려가고 있죠. 송도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바이오가? 이유가 지금 바이오가 그쪽으로 다 몰려가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경기 남부권에 이제 반도체가 엄청나게 움직이면서 이제 또 부동산 시장이 거기도 일자리가 돈이 네. 되니까 이제 올라갔던 것도 있었는데 뭐 판교나 이런 쪽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뭐 테크노밸리 쪽에 많은 영향을 줬잖아요. 근데 이제 서쪽에
이제 송도가 다음 먹거리 제약바이오를 책임지면 거기서 엄청난 이제 또 부수적인 효과들이 나올 거라고 봐서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실 때는 이제 과거처럼 이익 안 나는 기업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돈 버는 기업들이 있다. 네, 지금 너무 잘 벌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벌 걸로 기대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지금 중소형주 적자 내고 있는 기업들을 안 보셔도 저는 뭐 우량주 시총상위 종목들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 반도체 같은 장기 상승 꾀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장은 약간 좀 대형주, 뭐 이렇게 대장주들 위주로 가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제 앞으로는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량주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거랑 좀 다르기는 한데 다른 말이긴 한데 아니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제약바이오로 이제 돈이 이동한다면서 왜 아직도 우량주를 보라고 하냐 이럴 수 있는데 섹터는 뭐 코스닥이나 아니면 특히 산업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로 넘어가는 거는 추종하시되 그 안에서는 저는 이제 중소형주 그리고 적자 나는 기업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이게 투자할 때 항상 해칭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리스크가 낮은 종목이라든지 산업은 큰 돈을 투자하시라 그래요. 근데 리스크가 낮은 리스크가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은 소액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률로 승부를 봐야 되는 종목에 이제 사람이 진짜 욕심이 올라가니까 수익률에 눈이 멀어서 저거 내가 얼마 넣었으면은 얼마 먹은 건데 막 이렇게 되면서 막 이성을 잃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애초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섹터의 성질 자체가 고위험 섹터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 안에서는 더 리스크를 지는 거를 권장드리지 않아요. 제약바이오 섹터라는 고리스크 섹터를 투자하실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들로서 해칭을 좀 하시는 전략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그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여기서까지 뭐 리스크를 더 키우진 말라. 맞아요. 어차피 벌 건데 굳이 너무 위험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10배 노리지 말고. 네, 뭐 한 솔직히 제약바이오는 그냥 가도 막 2-3배 가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다음 타자로 이제 추정된다.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그리고 다음에 올 게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제일 쉽게 이제 자동차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 그렇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조금 안정감 있게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거는 사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기 민감주, 뭐 자동차 이런 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동산의 건설도 마찬가지인데 경기가 이제 좋아지면은 과하게 프리미엄을 받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과하게 이제 떨어지니까 얼핏 생각해서는 그럼 불경기에 사서 호경기에 팔면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그게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자꾸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냐면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인다든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뭐 진짜 코로나 때처럼 최바닥을 찍을 때 이럴 때 와 어떻게 경기가 지금 이렇게 속된 말로 박살이 났는데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버티면 괜찮은데 못 버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건설도 그러잖아요. 이번에 뭐 부도 난다, 뭐 건설사들 망한다 이런 얘기들도 불경기에 나오잖아요. 이 자금적 체력이 탄탄하지 않은 기업들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경기가 됐을 때 외형 확장하거나 실제로 그 망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점유율이 축소되는 기업들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근데 정말 뭐 어찌 보면 행운이게도 한국에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현대차 그룹이죠. 현대차 그룹.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뭐 국뽕이다 이런 게 아니라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불경기에 떨어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태까지 잘 사업을 영위해 놓은 걸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외형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 다른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점유율을 이제 잃고 있는 걸 오히려 뺏어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시장 파이를 이미 많이 먹어놨습니다. 불경기 때. 그럼 시장 파이를 장악을 해놨는데 시장이 앞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거기서 돈을 다 쓸어 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진짜 간단하게 말해서 10% 점유율로 이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불경기 때 30%로 늘렸어요. 그럼 이제 시장 성장하면 30%만큼 먹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글로벌 판매량 순위랑 이제 글로벌 영업이익 순위를 이제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업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사업을 하는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매출 많이 내기 위해서 아니죠.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미 글로벌 판매량 순위로 보더라도 현대차 그룹은 전 세계 3위를 벌써 3년 연속으로 차지하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더 밑에 있었는데 순위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제 영업이익은 드디어 폭스바겐 그룹을 제쳤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2위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이 상태에서 호경기로 넘어가게 된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죠. 불경기입니다. 이때 이렇게 순위를 끌어올려 놓은 기업이 호경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 심지어 이제 트럼프가 딱 이제 앞장 세워가지고 네. 고맙다. 미국에 공장 지어줘서 하면서 시켜 세워주기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관세 관련해서도 자동차 종목들이 좀 최근에도 확정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 네.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트럼프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친놈 아니다. 여우 같은 사업가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 딥하게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이렇게 도움 준 기업이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기업한테 이제 불합리한 이제 조건이 제시된다.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관세가 한국 입장에서는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꽤 있다라고 보는 입장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중국한테 밀려난 산업들이 꽤 많거든요, 한국이. 근데 이제 중국이 뭐 저가라든지 이런 것들로 막 치고 올라오는 게 있었는데 중국을 좀 견제하면서 우방국들은 상대적인 관세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물론 비용이야 나가겠지만 그걸 이제 상쇄하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지원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경쟁 국가들을 제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전 이번에 관세가 특정 어떤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이 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제약바이오보다 먼저 갈 것 같진 않아요. 네. 제약바이오 항상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있다 말씀드렸죠. 반도체, 제약바이오, 경기민감주. 그래서 자동차는 제약바이오 다음 타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는 지금 막 올라가는 순서에 올라타는 추세에 추종해서 가는 전략이고 선취매 전략으로는 저는 자동차를 아주 현대차 그룹을 아주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이라 구독자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경기민감주에 아까 화학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화학은 너무 안 좋다 상태가 지금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로 완전히 정말 시장이 막 투죽음 상태로 전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관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를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2026년 수출 전망 이제 업종별로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지금 한창 대한민국 증시를 이끌었던 섹터들이 보이기는 하죠. 뭐 조선, 선박이 네. 가장 대표적이고 전기전자 그리고 일반 기계라든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이오 헬스나 반도체가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석유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석유 화학 분야가 그 다음으로 이제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26년 중순 말로 가도 이 분위기일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2026년이 딱 진행이 되면서 2027년 또 수출 전망으로 가게 되면 석유화학이라든지 석유 제품 쪽들이 이제 수출 전망이 이제 끌어올려지는 어느 정도 또 세대 교체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석유화학이 중국에 밀리고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기 때문에 생존한 기업이라면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는 다르기는 할 것 같아요. 뭐 코로나 팬데믹 때 주인공이 됐었던 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네. 천문학적인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화학 종목들 그때 당시 뭐 S-오일도 그렇고 석유화학이나 석유 제품들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이클 흐름을 노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지점에서 저가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주목해 보고 있는 건 외인 매수세가 좀 집중되는 걸 보셨으면 좋겠는데 2차 전지 쪽이 먼저 좀 들어오기는 해요. 역시 좀 네. 주인공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에서 이익 드라이브가 가장 먼저 걸리기 시작하는 기업들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빠르게 이익 드라이브가 이제 걸리고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공략을 해나가신다라고 하면 저는 선취매 전략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좀 오르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네. 올랐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직 뭐 전성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약바이오가 아마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시간 동안 뒤에서 이제 천천히 밑작업이 차트가 형성되면서 뭐 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2차 전지나 화학도 뭐 좀 중장기로 보고 차근차근 좀 모아가는 전략은 나쁘진 않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주도주는 조금 뒤에 오겠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뭐 미리미리 사놓으면은 나중에 결국에 이제 싸게 사놓은 거니까. 그렇죠. 뭐 이제 수익은 좀 클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해주셨고 조선 원전 뭐 이런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곳들은 그러면 반대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좀 이제 꺼려해야 되는 건지 아니다. 아직은 좀 더 남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이제 조선이랑 그 다음에 원전이랑 방산. 방산이랑 네. 조방원이라고 한창 떴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뭐 방송 활동하기도 하고 쭉 하면서 조선은 예측을 미리부터 많이 해드렸었어요. 네. 공부를 그때 뭐 제가 우연찮게 하게 된 건지 열심히 하다가 또 조선을 발견하게 됐었어요. 리포트 자료 보면서. 그래서 19년도 당시부터 이제 19년 말 정도부터 조선은 꼭 사야 된다라고 뭐 TV 방송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정말 말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방사는 개인적으로 좀 놓쳤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이제 원전이 뒤늦게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 조방원이라는 세 개 섹터의 공통점을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데 이게 중후장대 산업이고 산업주기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식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한 뭐 30년 이상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네. 조선이라고 하면 학을 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리면 뭐 10년, 그렇죠. 15년 물려버리니까. 10년 가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진짜 실제로 10년, 15년 전에도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19년도 당시에 제가 얘기할 때도 젊은 친구가 뭘 모른다 뭐 댓글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내가 조선업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데 네. 지금 난리도 아니다. 너무 안 좋다. 너무 안 좋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창조적 파괴,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그리고 구조조정 나오고 기업이 체질 개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진다. 근데 그 체질 개선한다라는 게 결국 수출이라든지 수주가 쌓일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지면서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조선은 그게 있었거든요. 국제회사기구 IMO에서도 이제 친환경 규제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네. 한국의 조선 경쟁력이 계속 이제 수출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말을 드리자면 이 세 가지 섹터는 산업주기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특히 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시작된 지가 꽤 됐어요. 뭐 한 네. 4년, 5년 뭐 이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몇 년이 됐기 때문에 물론 저는 여기서 끝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슈팅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걸 신규 진입을 해도 되는가라고 보면 저는 좀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원전은 좀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나 조선 대비해가지고 좀 뒤늦게 올라간 감이 있고요. 지금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을 막 전개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조선이라든지 방산, 전력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2차 파동 수준이 아니라 뭐 3차, 4차, 5차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AI 모멘텀이 살짝 위축되면서 조정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원전도. 그러면 이번 조정을 저는 기회 삼으셔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면 결국 장기적으로 AI가 지금 전혀 고점 논란이 나오고 있지 않고 아직 그 인프라를 다 갖추지도 못했기 때문에 AI 인프라 갖추는데 짧게 1, 2년 한 3, 4년을 내다보더라고요. 그 AI 산업이 꼽히려면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아직 한참 남았는데 전 세계로 펼쳐질 걸 생각하면 원전은 지금 구간에서는 대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올라갈 여지도 많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원전이라는 사업이 그냥 돈 되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산업이라는 게 좀 큽니다. 네. 예, 이게 사실 규제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까다롭고 구력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업력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왔던 파이프라인 심지어 최근에 탈원전으로 갔던 그 기조도 결국에는 안전 문제, 사고 문제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더 진입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자라고 얘기하죠. 네. 우리가 이제 산업들을 좀 좋게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경쟁 기업들이 치고 들어오질 못하네. 이러면 이제 좋게 보잖아요. 독점권이 있는 거. 근데 원전은 거의 뭐 지금 독점은 아니어도 진짜 과점에 해당될 수 있을 만한 시장이고 그 해당 기업들 원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끼리 시장 파이를 다 먹는 구조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많이 남아있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초입 단계라고 봤을 때 뭐 이제 한 뭐 1년? 2년 차로 접어드는 단계니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기회로 보시면서 담아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처럼 이게 지금 뭐 PER 뭐 이런 걸 보면 뭐 엄청 높긴 높잖아요. 또 막. 맞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벌 걸 다 땡겨가지고 이게 주가에 반영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으면 지금 사가지고 큰 돈 버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들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조방원은 나쁘진 않을까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럼 실적이 엄청나게 더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뭐 사실 이제 그 지금 조선 같은 경우만 예로 들어도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도 이게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게 비싸냐 싸냐를 이제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하는 게 저 PER이면은 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 PER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진짜 싼 게 비지떡이거든요. 그래서 마크 미너비니라는 이제 그 저자가 미국 이제 저명한 투자자가 이제
좋은 주식은 헐값에 팔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좋은 주식이라는 건 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진국들이 원하는 것들 이제 마진율이 높은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업종 특성상 마진율이 안 높은 산업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나 조선, 중후장대 산업들처럼. 근데 중요한 건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최근에 이제 워낙에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좋은 흐름, 그다음에 수주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싸다 비싸다를 얘기할 때 마진율 대비 PER이 낮냐를 저는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이 업종은 원래 PER이 낮아. 그렇기 때문에 업종 대비 그러니까 업종 PER 대비 PER이 낮냐로 비교를 했었는데 저는 아예 더 정확하게 그 해당 기업의 마진율 대비해서 PER이 낮냐를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도 사실 그 내고 있는 마진율 대비해서 싸다라고 평가해요. 예를 들면 지금 마진율이 원래 한 20% 나오던 기업이 마진율이 30%로 올랐습니다. 네. 뭐 100만 원 벌면은 한 30만 원 남기는 거예요. 그런 이런 기업들은 PER 한 25배 뭐 30배 가도 저는 비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버는 기업이 뭐 50만 원을 남겨요. 이익은 더 많이 남기거든요. 매출도 더 많고. 근데 마진율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PER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PER이 싸도 싼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이닉스가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덜 올라갔으니까 이제 네. 갈 거야. 이런 평가를 많이 하세요. 이거는 진짜 가치 평가만 놓고 보면은 지금 SK하이닉스가 더 싼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진율이 삼성전자 대비해서 뭐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훨씬 높아요. 한 40~50%씩. 예, 40~50% 정도 되니까 삼성전자가 20% 정도 되니까 2배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 PER보다 SK하이닉스 PER이 심지어 PER도 더 낮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뭐 기술적으로는 고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기업이 벌고 있는 돈을 생각해보고 이익 구조를 생각해본다라고 하면 그거를 고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여태까지는 뭐 SK하이닉스의 그 AI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밀려서 프리미엄을 다 뺏겼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또 미래의 상황은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현 시점에서 누가 더 싸고 사기에 매력적인 주식이냐를 놓고 보면 저는 둘 다 좋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SK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인 가치 투자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비싼 거라고 판단하는 것도 문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로봇주 쪽은 어떤가요? 로봇주? 로봇주가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보다도 더 변동성이 네, 큰. 뭐 오른 건 뭐 몇 배씩 올랐는데 지금. 맞아요. 네. 그래서 더 변동성이 크고 그 다음에 진짜 혁신으로 따지면 지금 제약바이오 이상이죠, 사실. 네. 물론 뭐 어떤 혁신이 더 대단한 혁신이다 이거를 비교 경쟁하긴 그렇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매 금리나 사이클마다 움직이는 터줏대감 혁신 업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사이클 그 금리 사이클마다 움직이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당 금리 인하 시기마다 새로 등장하는 라이징 스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주기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마다 움직이지 않았던 업종인데 그 시기에 그 금리 인하 시기에 혁신이 이루어져 가지고 엄청난 산업 확장이 이루어진 산업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주인공은 누구였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린 거예요. 이제 2차 전지 전기차가 이제 확장되는 시기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가 맞물리는 시기냐면 로봇이 맞물리는 시기입니다. AI가 맞물리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게 로봇이 저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이번 사이클에 2차 전지가 코로나 팬데믹 때 금리 인하 사이클 주인공이었다면 이번 라이징 스타 주인공은 저는 로봇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AI의 한 카테고리로서 묶어가지고 AI가 라이징 스타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AI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전통적인 종목들이 꽤 많아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라이징 스타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완전히 라이징 스타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뭐 이익을 제대로 내고 있지도 않았고 말씀드렸듯이 적자가 대부분 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AI 인프라가 갖춰지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그 젠슨왕 CEO가 얘기했던 AI의 최종 단계, 최종 목표치로 얘기했던 게 피지컬 AI입니다. 여태까지는 뭐 안면 인식이라든지 뭐 지문 인식 이런 것들로 이제 AI가 이용되다가 스스로 학습하는 단계, 뭐 챗GPT, 뭐 제미나이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학습해가지고 연산하는 단계까지 쭉 가다가 최종 단계로서는 그 연산한 걸 가지고
물리적인 부분으로까지 작동을 하는 단계를 최종 목표치로 보고 있어요. 그럼 그 피지컬 AI를 우리가 어떤 업종을 보느냐?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자율주행과 로봇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상징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율주행은 물론 우리의 이제 편의성을 올려준다 이런 측면이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은 국가마다 그 안전 문제 때문에 규제가 좀 상이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이 지금 필수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로봇은 완전히 달라요. 거의 이제 그 기업들의 생존이 달려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코로나 팬데믹 때는 우리가 이제 뭘 경험했냐면 엄청난 물가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거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그건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원래 내 월급이 마지막에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 단계를 쭉쭉 얘기할 때 뭐 원자재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이렇게 쭉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 그 최종 단계의 인플레이션으로 평가하는 게 임금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임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흔히 얘기하는 창조적 파괴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를 감당할 것이냐 아니면 로봇으로 대체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게 최근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난 돈을 풀어가지고 물가가 올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했고 기업들이 위축됐는데 그럼 기업들이 이제 위축되니까 투자가 위축되고 사람들을 해고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고용도 안 하고. 그럼 그거는 이제 정상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했어요.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만약에 호경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고용이 예전만큼 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제 퍼붓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사람을 뽑는데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해요. 어디에다 돈을 쓰느냐? 이제 로봇과 자동화에 그 돈들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경기가 회복 사이클로 가도 인건비에 기업들이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어디가? 그렇죠. 제조업 쪽이. 네. 그래서 자동차 쪽도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얼마 전에 깐부해동 거의 러브샷도 한번 했죠. 그 정의선 회장님도 자동차도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인플레이션의 최종 단계가 지금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닥쳤고 이때 기업들은 기로에 서 있다. 그러면은 내가 고용을 더 많이 할 것이냐? 신규 공장 짓는 거에 있어서 아니면은 여기에서 로봇으로 대체할 거냐?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기존 공장 쓴다 그러면 그냥 다시 노동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 번 이제 트럼프가 한번 돌을 던진 게 뭐냐면 이 생산 라인 자체를 완전히 그냥 다 뒤엎어 버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리쇼어링 정책을 얘기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공장을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공장을 뺀다든지 이제 생산 그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을 구축하던 그 기존의 질서 자체가 완전히 이제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리쇼어링 정책 뭐 세제 혜택 오케이 알겠는데 미국 가면은 그 인건비 어떻게 감당하지? 중국이랑 비교도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는 그럼 다 로봇으로 하고 세금 혜택으로 다 돌리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생산기지 재편에 있어서도 마침 기업들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어차피 이제 공장 새로 지어야 되는데 현대차 그룹도 네. 미국에 공장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번에 짓는 거 자동화로 가자. 뭐 물론 완전 자동화는 안 되겠지만 자동화로 이제 많이 넘어가는 단계로 예전에 100명 필요했다면 사람이 이제 30명 필요하게끔 20명 필요하게끔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춰 가지고 그 로봇 섹터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은 아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우려를 하셔야 되는 게 올라갈 건 알겠어. 이제 로봇이 이제 갈 것도 알겠어. 그러면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네. 여기서도 저는 리스크가 제약바이오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리스크가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시총 높은 기업들, 안전한 기업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이미 돈 잘 벌고 있는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도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그렇죠. 안에서 너무 막 지금 뭐 미래 그러면은 산업 기계가 잘 되는 거지 휴머노이드 쪽은 애매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산업기계도 마찬가지고 이제 또 물류 쪽이랑 물류 자동화랑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바뀌는 것들을 좀 보기는 하는데 휴머노이드가 어쨌든 이 기술력 측면에 있어서도 좀 높게 쳐주기도 하고 먼저 그쪽으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 옵티머스라든지 지금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인수하면서 휴머노이드 이제 로봇 산업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제조 단계도 마찬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전개하면서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단계.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결국에는 노동력을 대체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거거든요. 이 지점을 좀 보게 되면은 나중에 로봇 사업 자체는 계속 모두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로봇
쪽도 뭐 유망하다. 네. 그리고 여기도 어쨌든 제약바이오랑 똑같이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또 투자금도 많이 필요한 곳이니까 네. 뭐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창대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 아이디어가 아직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떠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차피 유동성 풀리는 거는 미국도 많이 풀리는 건데 한국 투자 아니면 미국 뭐 소위 말하는 미국장 투자 뭐가 더 낫냐라는 거에 대해서 맨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큰 틀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면 그냥 미국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솔직히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 주식을 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네. 솔직히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용이하고 접근성 좋고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한국 주식이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당연한 사실이고 네. 특히나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국의 그 환율이라든지 이런 불안감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안정성 측면에도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우상향 측면에서도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한국 주식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또 한국 주식만의 매력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한국 주식의 매력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라고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한국에 지금까지 만성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저는 서서히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장이 커지려면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솔직히 뭐 제가 아까 전에 인터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인식이 좋아요. 근데 주식시장 인식이 안 좋습니다. 벌써 이제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안 가졌고 국민들의 시선에서 많이 멀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고 인식 개선에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인식 개선이 이제 이루어진 지점이 결국에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됐다라고 봐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증권시장 활성화는 이제 필수적이다라는 시대적 당면과제에 이제 왔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식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정치권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우려하시냐면 뭐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뭐 주식시장 부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국민들이라든지 여론을 굉장히 귀 기울이면서 주식시장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것 같다. 실제로 세금도 부과한다 했다가 막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네. 네, 일단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선회를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보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이거 그럼 또 정권 바뀌거나 그러면 또 말 싹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이건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똑같이 계속 주식시장은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거. 이게 표심이랑 직결이 됩니다. 이제 그 각 대통령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귀 기울이고. 그 이유 자체가 부동산 정책 잘못 냈다가 그냥 전 국민적으로 네. 이제 이게 들고 일어나서 욕을 먹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이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금리를 인하를 하면 결국에는 지금 금리가 뭐 높은 것도 어찌 보면 미국에 좀 투자 유입이 잘 되는 그러니까 돈이 미국으로 쏠렸던 그런 요인이기도 하잖아요. 네. 반대로 이렇게 미국 금리가 내려가고 하면은 뭐 달러도 좀 약세가 되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미국장에 있는 돈들이 좀 한국이나 이런 데로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모로 국장이 유리하다. 뭐 이런 논리는 또 어느 정도 맞는 걸까요? 이거는?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뭐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12월 달에 조기 긴축 종료한다라고 했으니까 금리 인하는 또 금리 인하지만 유동성이 진짜 시작이거든요. 돈 푸는 게. 그래서 아직 뭐 돈을 푸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긴축 종료가 시사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유동성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이머징 마켓으로 넘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정치권에서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과정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유리하기는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점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현재 상황은 좀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미래에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한국 시장은 좋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이제 매매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큰형님 이제 우량주 개념으로 우량 시장으로 좀 본다면 한국은 이제 중소형주 개념의 시장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태까지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올라가다가 돈이 유동성이 막대하게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이제 리스크를 좀 더 감내하더라도 공격적인 투자처. 왜냐하면 이미 첫 번째 단계에서 우량주로 큰 손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금 가지고 난 이미 수익금을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가지고 나는 한 500억 정도는 이미 벌어놨어.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500억 가지고 수익금 가지고만 매매해도 뭐 아무리 손실이 나봤자 반토막 나봤자 난 여전히 250억 수익 중이잖아.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금 가지고 또 내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머징 마켓이라는 게 애초에 몸집이 작잖아요. 그 수익금으로만 내려와도 이제 순식간에 이제 상승률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우량주들하고 또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머징 마켓으로 이 유동성이 풀리면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뭐 솔직히 한국을 이머징 마켓이라고 부르기 좀 그런데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에는 제가 궁금한 거는 지수가 지금 한 4,000인데 뭐 한 5,000이나 6,000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지수만으로도 지금 25% 오르는 거거든요. 25%에서 뭐 50% 가까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2,400, 500일 때 그냥 지수에 투자해놨어도 2배 벌었는데 지금 개인들이 다 종목 골라가지고 한다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빨빨빨빨 했지만 뭐 맞춘 분들 몇 명 빼고는 오히려 막 지금 손해보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냥 아예 그냥 그 한국 주식 지수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 저도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지금 코스피 불장이라는 평가를 했는데 주식잔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 1인당 평균 손실이 지금 931만 원이라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좋은 장에 손해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한국 시장이 난이도가 더 높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히 이제 사이클 흐르는 거는 비슷하게 가고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먼저 가면 한국은 따라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부가 조금만 되면 한국이 더 쉽기도 해요. 네. 사이클 따라서 매매하는 거는. 미국은 그냥 이제 공부가 좀 안 된 채로 그냥 지수 투자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좀 공부를 해서 내가 사이클에 조금 타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지금 이렇게 손실 난 것도 가는 종목만 갔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반도체, AI 여기만 가니까. 근데 우리가 반도체가 이미 미국에서부터 시작했네? 이미 그때는 미국 주식 AI 종목 엄청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그거 확인하고 한국 주식 반도체만 들어갔어도 안 늦었는데 사실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을 들어간다든지 뭐 넣었다 뺐다 한다든지 이러니까 오히려 이제 좀 손실이 가중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권장드리고 싶은 게 내가 좀 공부를 할 생각이 있다. 물론 미국 주식도 당연히 공부는 해야 되지만 내가 아직 너무 초보자라 그냥 안정감 있게 지수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미국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통해서 매매를 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수익률 측면을 또 본다라고 하면 미국 주식이 또 워낙에 좋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을 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한국 주식은 이제 단기간에 한번 치고 가는 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을 좀 메리트로 보시면서 공략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의 고점 논란 이런 얘기들도 뭐 항상 막 나오는데 그 AI뿐만 아니라 그냥 미국 주식 시장 자체가 지금 좀 고점 구간 아니냐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401k 제도랑 좀 연결되는 건데 이거는 저는 고점 논란이 있기가 엄청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그냥 진짜 세계대전이 난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이제 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뭐 간혹가다 폭락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근데 최근에 솔직히 AI가 고점 논란이 나온 거에 대해서도 좀 공감하기가 어려운 게 IT 버블이랑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 IT 버블은 진짜 제약바이오 같은 느낌이었어요. 실적 하나도 안 나오고 뭐 사이트 개설했다고 그냥 주가 급등하고 실체가 없는데 환상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AI는 지금 실체가 있고 기업들이 그렇다고 지금 되게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근데 지금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수요 대기가 이만큼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 물량을 쳐내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고점이라고 한다라는 게 지금 아직 너무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401k 제도라는 말 그대로 주식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이제 그 퇴직연금 쪽에서 물량이 천문학적으로 사들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사들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디에 좀 빗대고 싶냐면 김승호 회장님인가요? 그 돈의 속성 책 쓰신 그 회장님 있잖아요. 그분이 한번 그 돈의 성질이다 하면서 얘기한 것 중에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게 한 번에 버는 큰 돈보다 꾸준히 들어오는 돈의 힘이 엄청 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굉장히 그거를 좀 공감하고 또 사업하시고 하시니까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장기 우상향이 가능했던 건 조직적인 심지어 천문학적인 큰 돈이
주식시장으로 계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네. 빠지면 빠지든 오르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인들의 노후,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노후가 주식시장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해서든 정부 차원에서 주식시장은 굉장히 예민한 안건이고 이걸 내리게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탄탄하게 계속해서 유입될 그 금액 자체가 미국이라는 그 천조국 국가의 국부가 주식시장으로 계속 꾸준히 조직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미국 노동자들 그다음에 그 근로자들의 이제 돈들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저는 앞으로도 장기 우상향의 변함이 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만약에 그 수준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저는 진짜 그때부터는 미국 수준을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4천이어도 실질적으로 다른 워낙 예전에 눌려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그랬던 거지 지금도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지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좀 생각하는 건 저의 생각인데 결국 미국이 그렇게 장기 우상향을 했던 데 있어서 그런 조직적인 큰돈, 그 미국 국민들의 그 퇴직연금이 작용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이 그걸 모두 이해하는 과정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정치인들도 국가 단위에서도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 보면 그냥 네. 연금 제도라는 게 요즘에도 좀 말이 많잖아요. 이걸 받을 수 있냐 없냐 가지고도 말이 많고. 근데 예전을 생각하면 그게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만약에 지금처럼 미국처럼 우리 이제 연금 걷어 가지고 강제로 여러분들 네. 노동해가지고 번 돈에서 월급에서 얼마 정도 비중으로 떼서 주식시장에 넣을 겁니다. 이러면 그때 과연 국민들의 인식이 그걸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매우 이제 일정한 비중, 꽤 적지 않은 비중을 그렇게 넣는다라고 했을 때, 근데 저는 이제는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퇴직연금을 조직적으로 계속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 밀어넣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관리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저는 한국도 장기 투자가 성공하는 국가 단위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인식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방향성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그 B2 소위 말하는 이제 국장의 지금 분위기가 또 좋다 보니까 막 신용까지 써가지고 뭐 레버리지 쓰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뭐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건 아니지만 지수 레버리지는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지수 레버리지. 지수 2배. 지수 레버리지. 왜냐면 2,400대 2배 레버리지 들어갔으면은 벌써 얼마입니까? 맞아요. 벌써 지금 뭐 150%막 벌었어요. 네. 제가 이제 레버리지 네. 그또 이제 말씀해 근데 지수는 안정적이니까 그쵸. 이런 거에는 한번 레버리지를 써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별 종목은 너무 위험해도. 맞아요. 만약에 정말 그 이제 주식 시장에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퇴직연금을 밀어넣는 그런 네. 구조로까지 간다라면 그게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한국은 주식 시장도 변동성이 꽤나 큰 시장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지수도 변동성이 꽤나 큰 시장이어서 아직은 저는 좀 권장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라는 걸 만약에 굳이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레버리지를 쓰지 마시고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내가 갚을 능력만 있으면 반대 매매는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시장 제도 안에서 그러니까 증권시장 그 제도 안에서 레버리지 신용 이런 걸 쓰시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뭐 은행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뭐 컨트롤만 가능하시다면 지수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뭐 장기 우상향을 할 거다라는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 부동산이랑은 좀 다르다라는 거를 이해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미국 주식은 진짜 부동산처럼 장기 우상향한다 이런 믿음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믿음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게 부동산은 그래도 이제 실체가 있는 건데 물론 주식도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긴 하지만 고위험 투자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현금으로만 하시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이 높은 리스크를 많이 져야 되는 투자는 수익률로 승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안정적인 투자처는 금액으로 승부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은 레버리지 뭐 주식이랑 비교도 안 되게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식은 정말 레버리지를 아예 안 쓴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까지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뭐 요즘에 조금 금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뭐 약간 또 다시 또 반등하고 있는데 그 한때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부채도 많기 때문에 한번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제 금이나 뭐 비트코인 이런 걸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자산을 좀 피신을 좀 시켜놔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길면 6개월 뭐 짧으면 한 두세 달 안에
유의미한 어떤 하락 뭐 이런 것들이 예상되거나 아니면 된다면 어떤 뭐 원인일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는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금을 그 전략적으로 구비를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금을 어떤 생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물량이 일정 정도 필요한데 그럼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금이 어떻죠? 자고 일어나면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걸 그나마 해칭해 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금이다 보니까 화폐 가치 하락을 해칭해 주잖아요. 그래서 금이 절대적인 가격으로 이거를 돈을 벌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금을 통해서 내가 비상 상황을 대비한다라는 관점. 비상 상황은 현금만으로 대비하면 가치가 그냥 떨어지는 게 확정이니까 이거는 네. 금이랑 좀 믹스해가지고 저는 전략적으로 이제 구비해 놓으라고 많이 언급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안전마진 경제적 에어백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면 현금만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금이랑 반반 섞어가지고 자산을 구성하시라고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장의 단기 조정이 올 만한 뭐 그런 요소들은 당장은 잘 안 보이는 건가요? 저는 그걸 이제 결국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이런 식으로 올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앞으로 이제 증시 사이클 이해하는 거 10년, 20년 이건 죽을 때까지 투자하면서 이제 써먹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더 이상 이제 이거 왜 떨어지는 거야? 이런 당황을 안 하시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금리 인하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투자 시장이 활성화된다라는 건 알게 됐어요. 네. 그럼 금리 인하가 올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예측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금리 인하 다시 말해서 뿐만이 아니라 금리를 인상할 때도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피봇을 한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올리던 걸 내리는 걸로 바꾸거나 내리던 걸 올리는 네. 걸로 바꾸는 거. 방향 전환을 하는데도 명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거, 연준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중앙은행들은 결국에는 그냥 뭐 이유 없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게. 근데 네. 우리가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이 뭔지를 이제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데 최대 고용 그리고 물가 안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양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가 안정이 되면서 최대 고용, 다시 말해서 경기를 좋게 한다. 경기는 좋은데 물가가 낮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그럼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은 하는 게 뭐냐? 그 중에서 뭐가 더 심각하냐를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를 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도 인하할 때도 핵심 명분이 있고 보조 명분이 있어요. 그럼 핵심 명분은 무엇이냐?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걸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준금리 인상할 때도 인하할 때도 핵심 명분은 뭐가 돼야 되냐면 큰일 났다가 돼야 됩니다. 네. 야, 우리 지금 괜찮아 뭐 이러니까 뭐 해도 돼가 아니라 야 큰일 났어 지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이게 명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금리를 인상하는 핵심 명분은 뭐가 큰일 났다고 해야지 인상을 할 수 있을까요? 물가가 엄청 올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를 눌러야 돼. 그래서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네. 누르자. 이게 이제 핵심 명분입니다. 근데 보조 명분은 뭐냐? 야, 요즘 경기가 좋아. 물론 네.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가 좀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태까지 많이 좋아졌으니까 조금 누르더라도 물가가 더 심각해. 네. 경기 좀 포기하더라도 물가 잡는데 포커스 맞춰서 금리 인상하자. 이런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게 중심을 다르게 보셔야 돼요.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하겠네? 그럴 수도 있지만 안할 수도 그게 있다. 핵심적인 명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한다. 거의 뭐 이거는 네네. 웬만해서는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는 반대입니다. 금리 인하는 반대로 작용하니까요. 금리 인하의 효과가 무엇이냐? 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경기가 이제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났다가 뭐겠어요? 불경기입니다. 야, 우리 지금 경기 큰일 났어. 지금 난리도 아니야. 야, 이거 당장 안 살리면 우리 진짜 끝장이야. 네. 경착류야. 이거 패닉 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불경기 해결해야 되니까 금리 인하하자. 지금 미국도 그런 상황이고 전 세계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조 명분은 물가 안정. 야, 물가 이 정도면 안정됐잖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CPI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물론 셧다운 때문에 지금 지표 발표가 여러 가지가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그 직전에 발표됐던 이제 고용 지표가 사실상 진짜 박살이 났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비농업 고용 지수랑 실험 특히 비농업 고용 지수가 정말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버티고 있던 파월 같은 경우에도 계속 관세 명분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뒤로 밀었는데 이건 안 될 것 같다. 금리 인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매파적 인하를 한 거예요. 네. 이거는 금리 인하 행동은 하는데 물가 올라갈까봐 말로는 이제 잡은 겁니다. 불경기 모멘텀이 지금 시장이 팽배해진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거의 어지간하면 그냥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경기가 좋은가? 너무 안 좋죠. 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진행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투자 시장이 왜 좋아? 금리 인하해서 돈이 풀리니까요. 그리고 그 금리 인하 자체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을 또 불러옵니다. 그리고 경기 안 좋으면 또 물가도 떨어지잖아요. 요즘 유가가 낮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유가, 저물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들의 수익성을 올려주기 때문에 또 호경기를 불러오고 이러한 사이클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구도를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증시 분석, 저는 항상 못 맞추는 게 전제라고 말씀을 드려요. 워렌 버핏, 피터 린치도 못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네. 하냐. 근데 그럼 증시 분석을 왜 하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럼 다음 시나리오는 뭐겠네를 내다보는 거죠. 네. 우린 지금 금리 인하 기조에 있고 투자 시장을 활성화될 거야. 금리 인하를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면 이것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시나리오가 뭐냐면 금리 인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리세션 컷이라고 얘기하고 인슈런스 컷이라고 얘기하는데 리세션 컷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슈런스 컷은 보험성 인하라고 보통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 중앙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뭐 큰일 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트럼프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중앙은행은 특히나 막 충격이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스무스하게 이제 컨트롤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야 그냥 매도 빨리 맞자. 그냥 한번 무너졌다 그냥 빨리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자. 시원하게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연준은 그걸 추구하진 않기 때문에 보험성 인하를 좀 합니다. 지금 경기가 나쁘진 않아. 좋아. 근데 앞으로 나빠질 것 같네.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계속 네. 이러네. 그러니까 미리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를 좀 해놓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2024년 말에 했던 게 인슈런스 컷입니다. 사실상 그때 경기 실제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굳이 금리 인하 안 해도 됐는데 했다고 실제로 욕도 좀 먹기도 했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이. 근데 보험성 인하를 했고 관세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결했다가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라고 봐요. 이걸 인슈런스 컷이라고 보는 게 맞느냐. 솔직히 미국 경기가 나쁘진 않는데 지금 리세션 컷으로 보자는 이제 의견으로 좀 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경기가 고용이 완전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럼 침체로 인한 이제 금리 인하인데 그럼 이제 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 이거는 발등에 불똥 떨어져가지고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금리 인하거든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이 좋아질 건 알겠는데 리세션 컷이 오게 되면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지금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아? 그래서 오히려 막 금리 인하를 하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2단계, 3단계 인하하면 오히려 증시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공포감이 생긴다. 공포감이 생기는 거죠. 네. 도대체 얼마나 안 좋길래 2단계씩 내리는 거야? 3단계씩 내리는 거야? 네. 그러면서 시장에 패닉이 오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리세션 컷이 오든 인슈런스 컷이 오든 최종은 뭐다? 최종 단계는 결국 시장 상승이라는 겁니다. 만약 리세션 컷이 온다라고 하면 충격을 받았다가 엄청난 수직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인슈런스 컷은 무난한 상승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리세션 컷은 단기간에 부셨다가 급등하느냐, 인슈런스 컷은 무난하게 우상향하느냐. 결과는 같지만 리세션 컷이 올 수도 있으니 그로 네. 인한 증시 충격이 올 수도 있으니 이걸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네. 리세션 컷이 이미 와버렸다면 사실 겁낼 건 없죠. 근데 코로나 팬데믹과 뭐 앞서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다른 점은 리세션 컷으로 인한 폭락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둔 대비가 우리는 지금 필요하다. 주식 투자는 해야 하지만 이걸 준비하면서 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정도 대비를 하는 거지 뭐 저게 온다고 해서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왜냐면 지금 기준 금리 인하의 기조가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상승세를 예측하는 게 맞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대 대표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지금 업종부터 어떻게 지금 좀 순환할 건지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기 때문에 투자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거든요. 할지 말지. 요거는 이제 항상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좀 최대한 실수를 좀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